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토지에서 가장 상식적인 부분이기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좀 시켜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토지 가장 필수적인 코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기초적인 어떤 부분인데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않고서는 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가 높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면서도 꼭 알아야 될 어떤 필수적인 코스인 어떤 용도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사실은 뭐 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공부하실 때 가장 이제 아시는 분들이 뭐 지목이라든지 뭐 용도 구역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미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땅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해서 있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5년이든 10년 후에 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될 것인가, 어떤 용도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용도 지역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에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가치로 변화가 됨으로 해서 미래 가치가 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한 게 바로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용도 토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좀 편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좀 작성을 해보았어요.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면서 좀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용도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뭐 활용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용어, 뭐 어떤 뭐 관리계획이니 뭐 어디 시도지사니 교통부 장관이니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아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 용도 지역에 있는 땅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사실 부동산 실무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분들이.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접할 때 같은 전이기도 하고, 근데 지목상 같은 전이기도 하고 어떤 용도 답이기도 하지만, 어떤 땅은 전이지만 어떤 주거지역으로 지켜져 있는 것도 있고, 같은 전이기나 어떤 상업지역으로 지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농림지역으로 지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같은 전이라고 하지만 값어치가 다 틀리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이제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분이 저랑 같이 이제는 차를 가지고 가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도로를 끼고 같은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땅은 땅값이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땅값은 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데, 분들이.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부분이 숨겨져 있었냐면, 바로 용도 지역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야. 같은 답이긴 하지만, 현재 가치로는 답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답으로서 농림지역으로서 있고, 오른쪽은 주거지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답은 현재로 답을 쓰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그 용도에 맞춰서 어떤 개발 압력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주거 형태의 어떤 땅으로 개발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미래 가치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땅은 사실 눈으로 봐가지고서는 가치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어떤 서류적인 부분들도 검토를 통해서, 그리고 일단은 서류적인 부분과 두 번째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 가능성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죠. 남한은 땅덩어리 그 땅 면적이 한 300억 평 정도가 됩니다. 한 302억 평 정도가 되는데, 이 300억 2억 평 정도의 어떤 이 규모, 이 범위가 다 이렇게 용도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로 보게 되면 뭐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관리지역, 농림지역, 요
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또 그 안에서 또 도시지역에서도 보면은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제가 용도지역의 종류 해가지고 도시지역에 이제 분류된 부분에 의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은 이제 보존관리지역, 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여기에 조금 문제가 생겨 있는데, 그 농림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림지역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겠냐면 그냥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 어떤 지역을 설정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고요. 그 다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냐면 그냥 자연환경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모든 땅은 개발 가능성은 다 잠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포커스가 더 중심이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 말한 대로 자연환경을 가능한 한 보존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세 번째 농림지역은 어떤 농사의 목적이죠. 농사의 목적으로 지역을 지정을 해 놓은 거다. 그리고 그 위에 그 보시면은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 관리지역은, 이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농림지역의 어떤 중간적인 역할로서 비도시 지역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도시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대부류로 나누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역별 면적 뭐 해가지고 용도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하단에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비도시지역, 또는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도시지역의 반대, 도시와 반대는 뭐예요? 농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이렇게 말 자체로 이렇게 보게 되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권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비도시지역권 안에서도 뭐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시골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땅들은 어떤 식으로 개발되냐, 관리지역권 안에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과 집가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역들을 비교 검토를 해보게 되면, 도시지역은 상당히 그 말대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거나 도시가 형성될 지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제 비도시 지역권에서는 우리가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골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땅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시골에서 개발 가능한 땅이고 개발할 수가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리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개발이라고 하는 컨셉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권에서는 요 관리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이. 물론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개발 여건에 따라서 개발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확률의 게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배팅을 했을 경우에 확률적으로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투자로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용도지역 입지 개념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예, 용도지역 그 입지 개념도 해서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본 이유는 한눈에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이 도시지역에는 뭐냐면 주거지역, 노란색이 이제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녹지지역으로 이제
녹색 부분은 이제 녹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는 주로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냐면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뭐 공업지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분들이. 그러니까 공업지역에는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뭐냐면 우리가 놀거리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는 뭐 상업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뭐 놀 수도 있고요, 분들이. 여러 가지가 어떤 상업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거주의 목적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뭐 일자리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거의 자리가 또 필요한 거죠,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놀자리 같은 거, 놀터 뭐 얘기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놀터는 뭐 상업시설에서 이게 보게 되면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배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쉼터가 필요하죠. 쉼터는 뭐냐면 이 도시 지역에도 보면은 공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유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쉼터라는 게. 그리고 그 여유 공간 중에서도 정말로 완전히 공원처럼 휴식처로 쓸 수가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이 도시가 점점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확장이 될 수 있는 여분의 땅, 그런 땅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녹지지역으로 규정을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제 보존녹지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생산녹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다 뭐든지 뭐 건물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도시지역 안에서도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라고, 생산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 지역도 많죠.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농토가 많이 있어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농사를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땅들을 우리가 생산녹지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녹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시지역 안에 있긴 하지만 좀 약간 보존성이 좀 중요한 차원에서 휴식터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좀 약간 좀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땅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강화를 시켜서 보존녹지를 이제 분류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여유분 땅이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 확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언제든지 어떤 이렇게 개발이 할 수 있게끔 용이할 수 있는 땅, 이 바로 어떤 자연녹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자연녹지에 대한 특성은 어떻게 냐면 어떤 분이냐면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주거지가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상업적이 더 필요할 수 있고 공업적이 더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 따라 자연녹지가 어느 날 갑자기 상업적이 될 수도 있고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공업지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상업적이 바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주거지역이 될 수 있고 공업지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럭비공 같은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은. 왜냐면 바로 자연녹지가 있다가 개발 여건에 따라 상업지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 갖다 우리가 대박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박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자연녹지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자연녹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심권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자연녹지를 투자를 하는 게 지가 상승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 도시가 어떻게 개발 컨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개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이 일단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지역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도시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먼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자연녹지에 대한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흔히들 이제는 이제 투자로서는 가장 또 안전성을 갖추면서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앞으로 향후에 현재 뭐 논이라든지 답으로 뭐 쓰고는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이 찍혀져 있는 거는 개발 여건에 따라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기타 뭐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아직은 현재 전답으로 쓰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찍혀져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상권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개발 여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현재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개발이 점점점 밀려오면서 주거지역은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거고, 상업지역은 상업지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폭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은, 개발이 정체가 되는 지역들은 주거지역 땅이나 상업지역 땅이나 자연녹지 땅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냥 전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개발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능들이 본연의 기능을 찾아가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어떤 지가 상승폭이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죠. 뭐 관리지역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비도시 지역권에서도 개발이 용이한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리지역도 보존성이 강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산의 목적이 좀 강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어떤 목적이 좀 강한 어떤 지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리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계획관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존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존관리는 이제 보존성이 강한 거고, 생산은 어떤 목적이 좀 더 강한 거고,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통상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발이 좀 가능성이 있는, 비도시적 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어디냐, 그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지가상승 요인이 크게 강하기 때문에 개발이 되는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투자하는 게 비도시지역군에서는 가장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림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사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가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지는 않아요, 이 부분들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로또 복권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나중에 도시적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건물 빌딩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땅값은 싸죠. 땅값은 싸지만 정말로 어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투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투자는요, 돈은 되게 소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 이제 불려가야 되는데, 이 불려갈 때는 뭐냐면 어떤 확률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지역,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지역, 아무래도 도시지역은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주거지든 상업지든, 그래도 자연녹지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어떤 지가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권에서는 관리지역이 그래도 투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 이렇게 현황 이렇게 퍼센티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면적 정도 분류를 했는데, 도시지역은 이렇게 대한민국 땅덩어리 300억 평 중에서 한 16%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관리지역은 한 24.5%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한 47.8%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1.1%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은요, 그 다음 오대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어떤 속리산 국립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 위주로 많이 찍혀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 11% 정도, 그리고 그 다음 농림지역은 여기 보면 47%,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한 60% 정도 해당이 되는데, 60% 정도에 해당이 되는 지역은 어떤 투자 가능성에서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16.6% 정도 해당이 되는 이 도시지역, 이게 투자를 하시는 게 그래도 좀 재미를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은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를 좀 시켜보면은요, 시켜보면 아까 여기 도시지역 내 이제는 주거지역은 이렇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용은 1종, 2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전용 지역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이 부분. 왜냐하면 전용이다라고 하면 주거지역을 전용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지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주거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게 좀 가장 더 좋냐면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좀 가장 많은 지역은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4층 이하의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상가, 그 다음에 2, 3, 4층은 원룸이라든지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지어질 수 있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이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대부분 이제는 물론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쓸 수 있는 4층의 상가주택을 다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층 정도, 그러니까 한 18층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18층 이하의 중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당연히 고층, 그러니까 18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 결국에는 뭐냐면 1종에서 2종, 3종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땅에 대한 활용성이 점점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땅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준주거는 그 말대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어떤 중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대부분 역세권 위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게 지어질 때 지어지는 어떤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심권 안에 지켜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은 뭐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게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약간 보편적인 땅이 일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근린과 유통과 중심 상업지역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찍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찍혀져 있는 게 일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방이나 도시나 지방 쪽이나 도시나 일반 상업지역이 가장 많이 찍혀져 있고, 그다음 일반 상업지역이 어떤 개발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집가 상승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물론 뭐 중심 상업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 상업지역은 뭐냐면 고층,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 있는 상권 형성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죠. 이분들이. 근데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인구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죠. 이분들이.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중심상업지역을 지정해 놓게 되는데, 그런 땅은 당연히 땅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좀 돈 좀 있으신 분들, 몇십억, 몇백억 정도 예,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중심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공업지역이 있고 이제 녹지지역이 있는데, 자, 공업지역에서도 이제 전용은 저희가 이렇게 취급을 많이를 안 해요. 왜냐면 그냥 전용자 써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업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용 공업지역은 여기서 뭐냐면 중화학과 공해성 공업이 들어가는 지역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뜹니까? IT, BT, CT 이런 것들이 이제 뜨다 보니까 어떤 중화공업을 위주로 하는 공단들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IT, BT, CT, NT, 나노테크놀로지 등 이런 쪽에 최첨단 산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일반 공업지역이라든지 중공업지역들이 어떤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지역에다 투자하는 게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일반 공업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 이런 공업지역을 제외한 어떤 공업지역이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지역은 투자에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공업지역은 상권들이 일단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 가치는 일단은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에 있는 땅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공업지역 안에서도 중공업지역은 상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준상업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지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녹지 지역 부분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자연 녹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시가 점점점 개발하고 이 압력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땅값의 집가 상승폭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좀 장기적으로 좀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도심권을 이렇게 보면서 한 20년을 좀 내다보면서 나중에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든지 또는 상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좀 미래에다가 좀 장기를 좀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땅값이 폭등이 돼서 내가 강남권에다가 빌딩도 살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토지에 대한 활용성, 그 토지에 대한 활용성이 뭐냐, 같은 면적,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 하더라도 이 100평 안에서 땅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를 우리를 갖다가 이제 건폐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땅이 100평이 있는데 이 땅을 100평 중에서 내가 건축 면적을, 바닥 면적을 어떻게 하냐면 50평을 깔 수가 있다. 바닥을.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 50평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건폐율이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내가 100평 있는데 100평 중에서 바닥을 30평을 깔 수가 있다 그러면 건폐율이 이제 30%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뭐냐면 건폐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 땅이 100평 있을 때 100평을 다 점점 다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0평 있는데 100평을 다 쓸 수 있으면은 땅에 대한 활용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분들이. 근데 100%는 있을 수는 없고요. 90% 정도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 땅 100평 중에서 바닥을 90%, 그러니까 90평을 깔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뭐냐면 물론 이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건폐율이 20%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100평 있으면은 20%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나 상업적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80%와 90% 적용 정도가 됩니다. 그럼 뭐냐면 땅을 100평 있으면은 땅에 대한 활용성이 거의 다 90평 또는 80평까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아까 용적률은 뭐 연면적, 그다음 뭐냐면 연면적 갖다가 대지면적 곱하기 뭐 100% 해가지고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다라고 하면 내 땅이 100평 있다라고 하면 이 100평을 갖다가 200%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0%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건물을 올려야 되겠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용적률은 또 결국에는 뭐냐면 이 건폐율에 따라서 이 건물에 대한 높이가 정해질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내 땅이 용적률이 200%다.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건폐율이 50%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50%면 내 땅은 5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50평을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 50평을 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20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2층에다 50평, 3층에다 50평, 그 다음에 4층에다 50평을 지음으로 해서 어떻게 이 건축 면적을 어떻게 되냐면 건축에 대한 연면적을 200%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냐에 대한 척도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용적률이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상업지 같은 경우는 뭐 1300% 정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300%라는 얘기는 당연히 땅이 내가 100평이면은 어떻게 되는 건축에 대한 연면적을 130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 그럼 결국에는 당연히 높게 지어라. 높게 지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내 땅에 대한 건축 면적도 넓고, 그 다음에 연면적도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도시지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을 할 때 대부분 한 50%에서 한 6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땅이 100평 있으면은 어떻게 맥시멈 60평까지 질 수 있다. 이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용적률이죠. 용적률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통상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00에서 300% 정도, 그 다음에 준주거 같은 경우는 200에서 500% 정도. 자, 점점점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분들이. 그 1종 일반 주거지역은 50에서 100% 정도 이하. 전용 주거지역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는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0% 정도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1층에 뭐 패밀리마트 있고 2, 3, 4층에 원룸이 있고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주택들은 거의 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건폐율이 상당히 높죠. 90%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1500, 1300%까지. 그러니까 넓게 지을 수 있고 높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업지역에서도 보면은 이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200에서 400% 정도 이하 준상업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공업지역 내에서도 가능성 있는 땅이다 라기 때문에 투자 가치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라고 말씀드린 이 자연녹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건폐율이 20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50에 100%다. 그럼 몇이냐면 현재 녹지지역은 땅이 100평 있으면 한 20평 정도 바닥 면적을 깔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활용성은 아직은 적지만 이런 것들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건폐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비도시 접근에서 관리적 중에서 요 계획관리적 있는데 계획관리적은 건폐율이 40%예요. 나머지 20%에 비해보다는 더 땅에 대한 활용성이 높죠. 시골 땅 치고서는 넓게 활용할 수가 있는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50에서 100% 정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골에서 비도시 조건에서는 뭐 아파트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개발 여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통상적으로 건폐율 20에 그 다음에 50에 80% 정도 적용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어떤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공업지역에서도 이렇게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서는 요 자연녹지를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는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을 추천해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제한을 하고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관리지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가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자꾸 왜 도시지역에다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분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뭐 주거지나 상업지나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뭐 비도시적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나 크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도 전답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개발지의 주거지 상업지역은 이거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간 지역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을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주도가 땅값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전답으로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활용성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지 상업지 뭐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가격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주도에 대한 어떤 개발 압력이 가시화되고 어떤 중국인들이 투자가 막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건축붐, 개발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개발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거지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 상업지에 대한 활용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본연의 가치대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가격이 폭등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왜 올라가느냐. 당연히 희소하죠.
땅이 그렇게 대한민국 땅이 아까 도시지역에 있는 땅이 16%에 해당이 되지만 또 이 중에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희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 압력이 들어왔을 때는 또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폭등할 수가 있다. 이분들이. 그리고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찍어놨다라는 거, 지자체에서 찍어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입지가 확인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찍어놓지 않겠죠. 당연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찍어놓은 데는 당연히 입지가 우수한 지역, 앞으로 인구 유입이 당연히 많이 될 지역에다 찍어놓는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값어치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왜 희소하느냐, 왜 주거 상업지역이 희소하냐,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체 면적이 여기 나옵니다. 한 325평 정도가 나오고요. 그게 100%라고 볼 때 도시지역 면적은 아까 16.6%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떤 땅덩어리 중에서 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2.5% 밖에 해당이 안 되고요. 상업지역은 0.3% 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희소한 땅이 개발 압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땅값이 폭등을 한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지역에다가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 개발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새만금이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주거지역에다 상업지역에다 투자하는 게 어떤 투자에 대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다른 지역들은요, 다른 지역들 보게 되면 농림지역은 46.5%, 그러니까 땅이 많다는 거예요. 땅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개발 압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춘천에 대한 어떤 지적도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더라도 춘천의 도시지역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요 정도 넓게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거지역으로 찍혀진 지역은 한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상업지역으로 찍혀진 지역은 한 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은 전체 대한민국의 면적이 한 16.6%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주거지역은 대한민국 면적의 2.5%,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거의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춘천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어디로 개발됩니까? 집중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이루어져 있는 요 중심권으로 해서 개발이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지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분들. 희소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더라도요, 상업지역을 찍어놓은 지역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 도시지역권 안에서도 보면 이게 부안군 이제 읍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업지역은 어떻습니까? 가장 노른자의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도시지역 안에서도 가장 노른자의 땅에다가 상업지역을 찍어놓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그 외곽에다가 주거지역을 찍어놓죠. 결국에는 뭐냐면 상업지역, 주거지역 찍어놓은 것 자체가 바로 가장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가장 노른자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용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입지가 배분이 돼 있다, 입지적으로 어떤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땅 투자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바로 입지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만으로도 입지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렇게 되는 지역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는데, 대부분 다른 어떤 농업용, 농산용에 있는 땅들은 거래가 가장 이제 적죠. 3.5%, 뭐 10.8% 이 정도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주거용, 상업용들은 어떻습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3.6%, 26.3% 정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이 되는 지역들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위주로 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건축행위,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자극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국엔 수요는 당연히 땅값을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셨던 대로 어떻습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건물이 더 넓게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높게 지을 수가 있다. 땅에 대한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집가 상승 요인이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찍어놓으면 건폐율 용적률이 좋기 때문에 평상시는 이렇게 개발이 돼요. 평상시에는. 왜냐면 건물이 높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시골에도 가보면은 상업적 주거지역을 찍어놓았지만은 그냥 농사 짓는 땅도 많아요. 부분들이. 왜? 아직 개발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찍어놓은 거는 뭐냐면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요 지역은 상업지로 개발 건물들을 짓고 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플랜이 잡혀져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개발이 가능성 있는 주거 상업지역에 미리 들어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붐이 일어날 때는 땅값에 대한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본연의 건폐율대로, 건면의 용적률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이렇게 토지에 대한 부분들 강의를 가장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우리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땅을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분들이. 그냥 땅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으로 서류상으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용도 지역이 그래도 괜찮은 지역에 들어가시는 게 앞으로 집가 상승 요인이 작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팩트가 작용함으로 해서 어떤 수요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집가 상승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알아보시려면 그리고 땅에서 돈을 버시려면 요 용도 지역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땅을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어떤 개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100% 성공 투자 그리고 토지에서는 무조건 재미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땅에 대해서 어떤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점점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넓어져서 여러분들이 다 재테크에 성공을 해서 재미를 보셔서 노후에 어떤 편안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예, 이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